안녕하세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한 발굴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서울의 삶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듣고 시민 여러분들의 제안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미래학자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경희사이버대 미래고등교육연구 소장님이신 정지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이신 윤찬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교통을 만들어가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민주주의 서울에 대해서 짧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내 생각은 이런데 서울이 이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해서 정책을 만드는 서울의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 여러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시민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합니다. 시민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게 되고 1000명이 공론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이 답변합니다. 사례를 보면 갈 곳 없는 재활난민 어린이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셨죠? 방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장애인 부모회 회장님이 제안을 주셨습니다.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자. 서울시에서 건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올렸고요. 그 결과로 서울시가 답변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올해 7월부터 타당성 영역과 부지물색 등 건립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전문적인 주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길고양이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길고양이들을 도와달라는 시민 제안도 올라왔습니다.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보였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도 권역별로 함께해서 길고양이들을 돌보겠다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는 서울의 공론장. 오늘 이 워크숍에서도 워크숍이 진행되는 중간에 또 워크숍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제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민주주의 서울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전동 킥보드들. 나아가서는 전동 킥보드 말고도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기 스쿠터라든지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돌아봤을 때 과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서울의 모습과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먼저 돌아보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윤 교수님 모시고 발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스마트 모빌리티도 결국엔 우리 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발전,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제 그거하고 초점을 많이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큰 맥락에서 저는 좀 발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추가로 질의응답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 IT 기술 발전이라든지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이런 종류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코로나19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행태 변화 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와 관련된 이제 그림을 잠깐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해외 사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요.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 24시간 뉴욕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돌아갔었는데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 피하다 보니까 하이덴시티 고밀도를 좀 다 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 부분 특히 뭐 자동차나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와 함께 지금 이제 원격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아마 지하철 타신 분들은 옛날보다 사람 많이 줄었구나 이런 느낌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그 변화가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제일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는 자전거 기어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거의 독점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자동차 회사 주가를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뛰었죠.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요즘 아실 텐데 자전거 주문하고 받는데 6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동은 해야 되겠고 그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이제 밀도는 싫은 거죠. 이 두 가지를 접목하기 위한 수요 때문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아마 지하철은 그런데 올림픽대로나 뭐 강변도로나 가보면은 여전히 밀리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실제 SK텔레콤 제가 이제 SK 같은 데나 현대차 같은 데랑 일을 많이 하는데 팀맵 데이터를 봐도 별로 줄어든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안 타는 건 맞는데 자동차는 끌고 나온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서는 자기가 아이솔레이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은 걸로 서울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하고 그 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도시들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서유럽 도시들 특히 코펜하겐이라든지 북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가보시면 많이 느끼실 텐데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 도로 소위 얘기하는 저속으로 이런 킥보드나 자전거나 또는 굉장히 조그만 전기차 같은 것들이 운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도와 차도만으로 되어 있는 서울도 요즘에 일부 구간들에 좀 그런 그 자전거라든지 킥보드 같은 것이 다닐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워낙 이제 도로 인프라가 그것을 받아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유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독일에서 제일 성공하고 있는 곳이 카투고 같은 곳이 있는데 카투고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독일에 있는 또 시하고 연계를 통해 가지고 주차 스팟들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어떤 B2G 협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직접 운행하고 있는 이제 따릉이 같은 그런 그 서비스를 제외한 민간 서비스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그 인프라가 저런 퍼스널 모빌리티가 좀 더 확장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가버린 거죠. 자동차로 많이 가서 이건 사실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도시의 이제 미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그 두 단계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로 지금 현재 그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또는 지도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들을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자전거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러면서도 스마트 IT가 잘 복합되어 있는 도시가 됐을 때 그 도시가 매력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하고 중장기를 나눠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도시의 어떤 그 형태, 그리고 도시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웃의 중요성.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는 고밀도로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고밀도로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있는데 그 지역 주변에 어떤 그 예를 들어 유흥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이 같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웃의 중요성,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주거하는 지역 근처에 마찬가지로 뭐 일할 수 있는 곳과 그다음에 놀 수 있는 것과 레저와 그다음에 바깥에 터져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도시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엑소더스 현상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죠. 서울은 조금 다르긴 한데 실리콘밸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 IT 기업이다 보니까 원격 근무가 많아졌고요.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미팅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잘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근처에 모여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제 부심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무 초고밀도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소 이제 바깥으로 좀 흩어지는 현상인데 대신에 그 흩어졌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베드타운처럼 돼가지고서야 또다시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소공동체나 소규모의 어떤 부심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형태의 변화하고 그럼 그런 부심과 부심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대중교통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퍼스널 스마트 모빌리티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 커버하고 있는 영역을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거리를 이동하기보다는 그 부심 안에서 걸어가기 조금 어려운 거리를 커버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트래블이라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 한 1마일 정도, 그래서 1.6km, 2km 안쪽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이제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가장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일단 이런 킥보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생각보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 대학교 주변에 제일 많이 보급이 되거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캠퍼스가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 많이 쓰다가 그러면 그쪽에서 대부분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거기서 또 내려오면 좋겠지만 분포가 진짜로 필요할 때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킥보드들이 어디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그게 비효율적으로 가 있다면 이게 수거 차량이 다니거든요. 수거 차량이 다녀가지고 그걸 픽업을 해서 다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놓는 작업들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사업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일종의 차량으로 본다면 이 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따릉이처럼 시에서 직접 모든 걸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곳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하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공을 해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뭐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경제하고도 이게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라고 또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흔히 코로나19와 함께 공유경제 망했다 뭐 이런 기사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는 우버 같은 회사도 지금 최근에는 우버 딜리버리 때문에 굉장히 다시 뜨고 있는 상황이고, 에어비앤비는 진짜 안 좋아졌죠. 근데 이거는 공유경제 때문에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여행들을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행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보시면은 공유 오피스라든지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되려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이유는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크기만 하고 대규모로 해서 하는 그런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공유경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이후에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다 틀린 얘기고요. 정확하게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산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부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구조가 되었다면 또 다른 낭비뿐만 아니라 그런 주차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단기적인 문제점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대수를 가지고도 이동의 어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 이제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마치 뭐 타다 같은 그런 공유 서비스가 자체가 아예 안 되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앞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좀 더 지혜롭게 서로 그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넘어가지?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이런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대된 이제 이후 미래 2020년, 30년을 보자면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같은 것들도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교하고 학교 서비스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면 도로를 보통 많이 다니게 되고 큰 도로에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소형이면서 비교적 이제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 1인승이나 2인승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위치를 어디에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집에 돌아올 때 마지막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자율주행화 된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그에 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인이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일도 되게 많이 하고 오피스 자체도 이제는 그다지 필요 없는데 미팅 같은 것들 정도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세단 같은 그 차량 안에서 일도 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의 자동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어떤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생각보다 고객이 되게 다양하고 층계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뒤에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리빙, 뭐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커버하면 제 시간 너무 많이 쓸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를린시의 스마트 시티 그 비전에 대한 그림인데요. 스마트 시티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도시의 IT 기술이 접목돼서 도시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 스마트 모빌리티가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얘기를 할 때 도시가 이런 IT 기술을 접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하나의 기술이나 그 하나의 산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훨씬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주변 인프라 같은 것들은 쾌적해질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지금 현재 도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라든지 또는 차량이 다니는 곳, 그 다음에 하는 곳, 자는 곳 이런 것들을 시카고 모델인데요. 이게 시카고 시절에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할 때 굉장히 큰 도시를 만들면서 이 구역엔 이거 꼭 해야 되고 저 구역엔 꼭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구획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곳이 지금의 이런 시스템을 자동차 중심의 도시죠, 사실상. 어떻게 자동차 도로부터 먼저 내고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그 주변에 이 지역은
장사를 해야 되고 저 지역은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실은 과거에 지나간 어떤 그런 그 도시 모델에서 온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나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헬싱키 같은 곳에 가면은 헬싱키 같은 경우에 한 건물 안에 지하 1층은 고속터미널이고 관공서고 병원이고 이게 쭉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오냐고 했더니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모두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윤 교수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발전 속에서 도시에서의 삶 자체가 달라져 가고 있고 단순히 교통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일상이라는 삶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도시가 구조화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말씀 들어보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앞으로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토론 말씀을 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시민이 통제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윤찬영 센터장님의 토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교수님께서 기술 발전과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도시의 풍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거기서 시민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또는 달라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발전문에 쓰셨듯이 새로운 도시에 대한 요구로 첫 번째로 이웃의 중요성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웃이라는 것은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지 사람이 아니라 내 동네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 동네에 어떤 상점이 있고 또는 어떤 공공시설이 있고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의 소비도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밖에 여가 시간 또는 뭐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상점들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서비스와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가 이런 데까지 이제 관심이 나아가고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은 그런 곳까지 이동하는데 어떤 경로로 또는 어떤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자연스럽게 번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필요들이 새로운 관심이 새로운 필요를 낳고 또 이런 새로운 필요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요구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새로운 요구들이 그냥 혼자만 뭐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은 뭐 그걸로 그치겠지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모아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때 이것은 행정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들 사이에 또는 주민과 행정 사이에 새로운 관계 맺기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하나의 사례로 최근에 지난 6월에 그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6년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통행이 금지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 동안에 파리 시민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임들을 결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이달고 시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성된 모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모든 구마다 연대센터라는 것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과 주민 사이 또는 주민과 행정 사이에 새로운 관계 맺기에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려갈 어떤 도시의 모습에서 기술과 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변화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시민들의 어떤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어떤 변화 과정, 그러니까 미래 도시를 그려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풍경 안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2030에, 2030년에, 자동차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좋죠. 어린 자녀가 스스로 자동차를 타고 학교로 갈 수 있고, 뭐 이제 차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럴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떤 시기를 특정하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이, 머지않은 시대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좀 낙관들이 자칫,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머지않은 시기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테니 이런 문제들의 현실에 닥친 문제들을 죄송합니다. 뒤로 미루거나 좀 방치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카쉐어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자. 그럼 출퇴근 시간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죠. 이 과정에서 기존 이제 택시 산업과 새로운 이제 카쉐어링 산업 간의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제 택시 산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주로 하셨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택시는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 택시 산업이라는 것을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근거가 됐던 것은 당시 많은 언론들이 앞으로 5년 뒤면은 말하자면 이제 로봇 택시 같은 것이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언론들이 펼쳤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별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5년 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장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2015년에 웨이모 대표가 5년 뒤면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것이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가 됐으면 상용화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대자동차의 모 연구소에 방문하셔갖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상용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과학적 예측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욕망이 뒤섞인 뭐 기업의 욕망이라든가 정치의 욕망이 뒤섞여 있는 이런 목표 수준과는 분명히 구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성에 있어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계층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머지않아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은 장애인의 이동성, 또 지방의 이동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테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소외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상 속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당장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시기 또는 정말 기술의 이런 것이 도입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기술의 발전 수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따져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찬영 센터장님의 새로운 기술 발전이 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노동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약자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점에서도 이런 지점들도 우리 시민들은 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서울시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까지가 고려되어야 할지 다양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의 토론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활동가입니다. 오늘 아까 발제 정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윤찬영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다른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 미래교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이렇게 예측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점점 더 개인화되고 소형화되고 그리고 이제 공유 교통이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먼 미래보다는 최근에 지금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들이 조금 활발하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서울시 전역에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교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도로라는 이 교통수단이 이동하는 도로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단 간의 어떤 연계나 위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서울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정책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캠페인, 이런 사진들이 외국 사례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 전체 60명의 사람이 이동을 할 때 도로 공간을 얼마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승용차로 이 60명이 개별로 이제 이동을 할 때와 버스를 이용했을 때, 그리고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동했을 때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도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도로 공간에 대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도로 공간에 아직까지 이 새로운 교통수단, 이런 교통수단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현재 이 물리적인 구조 안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로라는 공간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차도와 보도,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차도와 보도라고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가 이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승용차나 대중교통들이 이동하는 공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 이면도로조차도 주차된 차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들이 오면 항상 비켜줘야 되고 보행자는 가장자리로 물러나야 되는 공간으로 다들 인식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이런 자동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영향이 가장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들이 배치가 보행자나 자전거 같은 이동 공간, 개인형 이동 수단이나 현재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들의 공간으로 일정 부분이 할애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인식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 진흥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차도를 줄이고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도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체 서울시로 아직까지는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도심에 굉장히 한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진행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예, 그래서 각 도로를 이렇게 로드 다이어트라고 하죠. 차로를 재분배하고 보행 공간과 휴식 공간 그리고 어떤 일정 부분에 개인형 이동수단 공간을 이렇게 주려고 해도 매우 큰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마찰도 많이 심하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런 정책이 이렇게 개별 단위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크게 구성돼서 그 지역 안에서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좀 변화가 실상의 아래 눈에 띄게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그 이동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만 지금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음 사진. 네. 요거는 해외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해서 보행 공간과 자전거와 같은 이제 개인용 이동수단 공간을 임시로 늘린 사례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 도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도시, 그림에선 잘 안 보이지만 여러 도시에서 단기적으로의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현재는 이제 전체 도시의 도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계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앞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수단이 어떤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좀 위계를 정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에서 2마일, 아주 단거리 통행은 보행과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그 이상의 교통수단은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수단과 대중교통과 일정 부분의 승용차. 그리고 매우 장거리는 철도, 대중교통, 그리고 승용차. 이렇게 좀 위계를 정해놓고 그 위계 안에서 정책을 좀 추진했거든요. 근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의 최우선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느 곳이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서울시 정책의 1순위 목표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키워드가 사람과 공유가 가장 큰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런 키워드는 있는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좀 저는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조금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좀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실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성화해 나가고 그 시민들의 이런 편의,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것인가, 도로나 교통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분 오늘 나오신 전문가분들과 더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떤 부분들까지 좀 정책 제안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17분에) 익명으로 올려주신 제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동수단의 변화는 필수라고 봅니다. 근거리 이동 위주로 생활의 변화가 생긴다면 자동차 일변도의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리는 주차장도 없앤다는데요.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앞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도시라는 공간,
도로라는 곳에서 자동차 일변도의 관점과 정책들이 이런 부분들이 변해가야 된다. 이런 제안이긴 한데 사실 서울만 돌아보더라도 자동차 중심 도로로 아직 되어 있고 이제 따릉이들이 생기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들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실 자전거 전용 도로로 아직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도로 정책을 좀 바꿔나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이나 어떻게 좀 접근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또 시민들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지 한번 세 분께 의견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자율주행이 상용화된 데 많죠. 대표적인 데가 뭐 마드라스의 UART나 히드로의 HRT 이런 거. 1인승으로 루트가 있고 라스트 마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율주행들은 이미 상용화돼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대부분 아마 미니 신도시 같은 데 도로 인프라의 변화와 함께 진행이 되고 2단계에서는 이제 좀 도시에 비해서 큰 데에서 전면적으로 하기 위한 그 인프라가 갖추어졌을 때 자율주행이 잘 되는 거지 갑자기 상용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와가지고 바뀐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단계별 접근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게 지금 얘기하는 아까 그 라스트 마일이 움직이는 거하고도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자율주행은 일반 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거나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자동차 중심의 도로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특정한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정비,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개라든지 뭐 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다 사람 중심의 그 체계로 시그널 같은 게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LED라든지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향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접목이 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체계에 그대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바뀌는 데를 잘 정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과거에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걸 놓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 중앙정원 전용 차선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는 거의 모든 도로를 갈아엎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같이 결합했을 때 이게 바뀌는 거지 차량만 바뀐다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정책적 판단과 시민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변화를 줄 때 너무 그냥 위에서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유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실제로 사업적 성공을 하게 된 시점은 집화 같은 것들이 사업적 성공을 하게 된 시점은 일부 도시들 특히 캠퍼스가 많은 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면서 사용률이 올라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의 변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서울시 전역에다가 이걸 그냥 다 똑같게 때려 박아가지고 이런 정책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서 특히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줬을 때 가장 사회적 이익이 높게 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그런 데에서 이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대학이 좀 근처에 있거나 혹은 강남 지역처럼 다소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 곳들이라든지 이런 그 효용성이 높은 데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런 데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사회적 접근성이라든지 이걸 또 고민하면 되게 좋은 게 예를 들자면은 고도가 되게 높낮이가 되게 높은 곳들이 사람이 오르내리기가 되게 힘들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도 사용성이지만 되려 그런 분들이 되게 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자꾸 오로운 앞뒤로 생각해요. 이거는 무조건 100% 자율주행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자동차로 무조건 모든 도시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커뮤니티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이해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딱 맞는 것들을 해주면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합의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타트 스몰 작게 스타트하지만 꿈은 크게 해서 중간중간 단계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민 제안자분이 주신 의견 관련해서 이런 서울시에서도 도로 관련한 정책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전면 도입이나 이런 관점보다도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실험될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커뮤니티들을 이런 곳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면서 서울에 맞는 특성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좀 적용되는 이런 도로에서의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오늘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번 또 시민 제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시 42분에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제안을 남겨주셨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주차 후 QR코드를 인식해야 주차가 완료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되는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주차 근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된 장소에 반납을 법제화하고 불법 현수막 수거처럼 무단 주차 방치된 킥보드는 수거 견인해서 벌금 내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민주주의 서울에서도 많이 올라왔던 제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공유 킥보드들이 활성화되는 건 필요한데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 미관도 해치고 보행자 불편을 가져온다 라고 해서 이런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수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용자 개개인들의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 내에서 이런 전동 킥보드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계속 확대돼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일정 부분들의 규제, 안전과 법 도입의 효율성을 위한 구조물들을 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인데 김광일 사무처장님 보시기에 이런 규제 측면에서 좀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지 의견 말씀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용하실 때 교통법규나 어떤 그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무분별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사회 문제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뭐 법이나 제도로 모두 이렇게 다 제한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시는 것들이 공론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내가 이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편을 줄일 수 있을지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느 공간에만 무조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유연하게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으로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논의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여하고 공유하는 업체라든지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의견 나눔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울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에 가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그 뭐죠? 전동 킥보드 업체 대표님께서 나오셔갖고 그동안 어떤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막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빙랩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법을 찾는 이런 과정들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워크숍에 부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용자들이었어요.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아니 전동 킥보드를 타지 않는 사람들, 뭐 보행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상당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의 의견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전동 킹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속도하고 이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신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제 캠페인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지 않으면은 계속 정부나 지자체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업체에서 먼저 같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공존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보행자들의 의견도 좀 듣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들이 이걸 잘 따라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걸 규제로 가버리면 산업이 죽어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사용자만 좋게 만드는 쪽으로 해가지고는 또 엉뚱한 대로 강화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간 형태로 해서 지금 전 QR코드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업체들 중에서 이제 서울시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는 곳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마크라든지 이런 걸 주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QR코드 시스템처럼 주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블랙 유저들을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주차라든지 어떤 충전 수거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해 나가고 있고,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방치된 게 많고, 이런 것들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서울시 어떤 이런 방향성하고 잘 맞는 것들이니까,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약간 너칭하는 스타일로 해서 완전 규제도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완전 마음대로 하라도 아닌 그 중간 언저리의 행정적인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QR코드를 쓰든 뭐든 지금 그 제한 자체가 되게 좀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PM법, 이른바 PM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울시도 수거라고기보다 하여튼 그 하면 이제 뭐 벌금도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어차피 가시화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제 규제가 점점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도크리스 방식에 대한 이제 회의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업체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도크리스 방식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 이용자가 이용을 안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속도도 지금 최대 속도가 25km, 시속 25km인데 이것도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민과 간이 같이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이제 정책 실험 방식으로 좀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한 속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업체는 비용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도크를 마련해서 정해진 곳에는 주차를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업체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 이거를 해서 최적의 균형점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실험을 통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막기 위한 규제라든지 이런 관점보다도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여지들도 만들면서 경쟁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업체들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인프라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시정책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산업도 살리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도 챙길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의견 남겨주셨고요. 오후 2시 36분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본다면 환승체계 안에 전동 킥보드나 따릉이, 전기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따릉이를 전기 자전거 모델로 교체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서울시는 지금 이제 이 따릉이는 또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관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따릉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좀 킥보드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저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게 따릉이가 어떻게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이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 인프라를 서울시에서 제공하면서 그와 관련된 공공 인프라에 대한 그 유동성도 넓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합의를 얻어내서 인프라도 정비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릉이 가지고서 지금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저 킥보드라든지 다른 것까지 전부 이제 서울시가 이제 하게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민간에서 들어오게 되는 혁신 자체를 가로막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공공하고 민간하고가 적절하게 협력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게 사회 발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민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릉이 같이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하나 정도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몽땅 다 이제 공공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서로 이제 정보를 아까 전에도 제가 발치아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라든지 또는 그 밀집도라든지 이동성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수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공공 자산화해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 프로모션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일종의 그 이점은 최대한 살리되 민간의 효율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지대를 찾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제가 어느 목적지를 갈 때 그 경로 이동하는 그런 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데 그때 이동수단을 선택할 때 보통 이제 보행과 대중교통이 되는데 자전거와 대중교통이나 퍼스널 모빌리티와 대중교통 이런 식의 연계는 사실은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어디인가 목적지를 갈 때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공유 경제가 좀 활성화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 또는 공공자전거가 A 지점에 어디에 몇 대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편하게 찾을 수 있으면 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 수단 선택의 그 범위도 넓어질 거고 그 공공자전거라든지 개인용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그런 일반 기업도 그런 시스템이라면 사실 뭐 본인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 개별로 시스템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수단을 타고 싶으면 A 수단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별도로 계속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거나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세 분 전문가분들 모시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서울의 삶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를 통해서 서울시에서의 일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가늠해 보았고요. 이런 방향 속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들, 안전이라는 부분도 강화하고 편의성이라는 것도 증진시키면서 특히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들도 확보하는, 또 한편으로는 산업이라는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공공이동이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고민들을 종합적이고 전면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단계적인 다양한 정책 실험들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이 과정 중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좋은 제안들 중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워크숍 이후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주의 서울에 올려주신 정책 제안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이런 제안들이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게 되면은 부서의 검토를 넘어서서 서울시의 정책으로까지 검토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워크숍 이후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세 분 전문가분들, 정지은 교수님, 인천현 센터장님, 김광일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서울이었습니다.